귀로듣는 영화 이야기. 변함없이 조이킴 씨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너무 저음인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이킴 씨만 나오시면. 아, 그래요?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아니, 목소리의 차이죠. 근데 네. 생기를 이렇게 좀 불어넣어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어떤 영화와 함께 오셨는지요? 이제 2월이네요, 곧. 예. 2월이니까. 아카데미의 달이 왔죠? 네. 요번에는 아카데미가 올림픽 때문에 3월. 그런가요? 3월 며칠인가? 3월, 그러니까 넘어갔어요. 원래는 2월인데. 그렇군요. 네, 이제 그렇고, 2월이면은 그 전에, 밸런타인데이가 있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여튼 이첨 저첨 해서 네. 2월과 어울리는 영화를 하나 갖고 나왔는데요. 사랑 이야기인가 봅니다. 발렌타인스데이 얘기하신 거니까. 사랑인데 달달한 사랑은 전혀 아니고요. 예. 사랑의 실체를 그리고 사랑의 패러독스를 파헤친 굉장히 독특한 영화입니다. 네. 우리 예쁜 이정희 아나운서 네. 아직 싱글이시니까 왜 사랑에 빠질 때 나하고 비슷한 사람보다는 나하고 다른 점이 많은 사람한테 더 마음이 끌리지 않을까요?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게 또 비슷해도 끌리고 너무 달라도 좀 끌리고 이런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하여튼 좀 다른 점이 많으면 네. 굉장히 나하고 다른 점이 많으니까 그게 매력으로 다가와서 가슴이 뛰고 이제 사랑에 빠지는데요. 나와 다른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제 달콤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제정신을 차리는 거죠. 콩깍지가 이제 벗겨지면. 네. 그럼 바로 내가 가슴 뛰었던 상대방의 달랐던 점들이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고통과 지겨움 이런 걸로 다가와서 네. 연인들은 이별을 준비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별을 하려고 하니까 그 후유증이 심할 것 같으니까 두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사람과 함께했던 그 과거, 그 시간들이 그 기억에서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들을 하죠. 예. 전혀 아닌가요? 아니 사랑이 좀 달콤하다는 환상 속에 살고 싶습니다. 계속. 너무 갑자기 고통스러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이 영화는 미국 뉴욕을 배경으로 네. 어쩌면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사랑일 수도 있는 이야기를 굉장히 독창적인 방법으로 풀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랑의 가장 근본적인 미스테리에 도전하는데요. 네. 뭐냐면 그 사랑의 모든 아픔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다시 사랑에 빠지는가에 대해서 말이죠. 그래서 그동안 이제 많은 사랑 영화들이 있었는데 이 영화만큼 사랑의 역설에 대해서 이렇게 직격탄을 던진 영화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것도 기억의 선택적인 삭제라는 기발한 그 방법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혹시 잊어버리고 싶은 기억은 없습니까?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사람은 없나요? 저희 회사에서는 그런 괴로운 기억들을 깨끗하게 지워드립니다. 어떠세요? 저도 좀 가입하고 싶습니다. 저도 서비스를 좀 받고 싶은데요. 예. 이게 영화에 등장하는 기억 제거 회사의 선전 문구입니다. 자, 그러면 무슨 영화인지 갑자기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제목이 굉장히 좀 길어요. 예. Eternal Sunshine of the Spotless Mind. 그러니까 spotless mind, 그러니까 티 없는 마음의 영원한 햇살. 굉장히 시적이죠. 그러네요. 실제로 그 시의 한 구절이라고 합니다. 예. 영화를 보겠습니다. 밸런타인데이 아침, 잠에서 깬 조엘은 왠지 침울한 기분입니다. 여느 때처럼 통근 열차를 기다리는데 갑자기 뉴욕 근교인 몬타우크에 가고 싶어졌습니다. 충동적으로 기차를 바꿔 타고 몬타우크의 해변에 도착합니다. 쓸쓸한 겨울바닷가에 왜 왔는지 자신도 잘 모릅니다. 거기서 오렌지색 스웨터에 머리를 파랗게 물들인 한 여자를 봅니다. 돌아오는 기차 속에서 파란 머리의 여자가 조엘에게 말을 시킵니다. 착하고 소심한 조엘은 왠지 이 여자가 마음에 듭니다. 그녀의 이름은 클레멘타인. 즉흥적이고 자유분방한 클레멘타인은 조엘에게 호감을 보입니다. 다음날 밤 클레멘타인은 조엘을 데리고 얼음이 언 찰스강에 갑니다. 얼어붙은 강 위에서 손잡고 걷고 미끄러지고 나란히 누워 밤하늘을 쳐다보며 웃고 얘기를 나눕니다.
조엘은 진지하게 말합니다. 나는 이 순간을 기다려왔어. 지금 이대로 죽어도 좋아. 처음부터 강하게 끌리는 두 사람은 과거에 사랑했던 연인 사이입니다. 모든 면에서 너무나 다른 두 사람은 바로 그 때문에 사랑에 빠졌고 2년 동안 함께 지내면서 사랑하고 실증내고 사랑하고 상처를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매력적이었던 서로의 다른 점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지겨워지고 참을 수가 없습니다. 잦은 싸움에 지친 클레멘타인은 조엘을 떠납니다. 그리고 괴로운 기억들만 골라서 지워주는 라쿠나 회사의 기억 삭제 프로그램을 통해 조엘을 잊어버립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조엘은 충격을 받습니다. 절망과 분노로 자신도 똑같은 방법으로 클레멘타인을 잊기로 결심합니다. 라쿠나 회사를 찾아간 조엘에게 기억 삭제를 개발한 미어즈웩 박사는 친절하게 그 과정을 설명해 줍니다. 먼저 잊고 싶은 대상과 관련된 물건들을 모읍니다. 추억이 깃든 일기장, 사진, 그림, 인형들을 보면서 그것에 얽힌 과거를 떠올리고 그 기억을 토대로 기억 회로를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기억 회로는 컴퓨터에 입력이 되고 지원자가 밤에 잠든 사이에 그의 머릿속 회로를 따라 기억 삭제 프로그램을 작동시켜서 하나씩 지워나갑니다. 다음날 잠에서 깨면 회로상의 기억들은 머릿속에서 전부 사라집니다. 고통스러운 사랑의 기억들은 모두 잊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계약대로 조엘의 기억 삭제가 시작됩니다. 회사에서 파견된 2명의 기술자는 마치 컴퓨터를 수리하듯 잠든 조엘에게 기억 삭제용 헬멧을 씌우고 한가롭게 농담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작동시킵니다. 기억 삭제는 가장 최근의 기억부터 시작해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마지막 이별에서부터 서로 상처 주고 싸우던 시절을 거치면서 점차 사랑하고 행복했던 시간들이 나옵니다. 조엘은 클레멘타인의 기억들이 하나씩 지워지는 것을 보다가 그녀와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습니다. 사랑의 아픔도 사랑이니까요. 그녀를 아직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조엘은 기억 삭제를 멈추려고 합니다. 꿈속에서 절규합니다. 이 기억들을 내버려 두라고. 그는 잠든 의식을 깨우려고 애쓰면서 삭제 프로그램에 강하게 저항합니다. 조엘의 저항 때문에 삭제 과정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미어즈웩 박사가 출동합니다. 박사가 조엘의 머릿속에서 클레멘타인을 찾아서 지우려고 하면 조엘은 꿈속에서 그녀를 데리고 다른 기억 속으로 도망갑니다. 기억을 지키려고 필사적인 조엘이지만 삭제 프로그램은 전부 끝마치게 됩니다. 기억을 잃은 두 사람은 알 수 없는 강렬한 힘에 이끌려 몬타우쿠 해변에서 재회한 것입니다. 과거의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곳입니다. 머릿속 기억은 지워졌는데 심장은 서로를 알아보고 두근거립니다. 나중에 두 사람은 라쿠나 회사 직원이 보낸 편지와 녹음 테이프를 받습니다. 사실을 밝힌 편지와 상대방의 기억을 삭제해달라는 자신들의 목소리를 듣고 사태를 파악합니다. 가슴 뛰는 사랑의 출발점에서 이미 끝난 사랑을 만난 것입니다. 슬픔과 연민으로 돌아서는 클레멘타인을 조엘이 불러세웁니다. 사랑 때문에 실망하고 아파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다시 그녀를 사랑하고 싶으니까요. 남자와 여자의 사랑이 현실과 기억, 의식과 무의식, 꿈과 상상의 세계를 오가며 펼쳐집니다. 처음에는 그처럼 달콤하던 사랑이 시간이 흐르면서 변합니다. 색색으로 물들인 머리와 자유롭고 도발적인 성격이 그처럼 사랑스럽게 느껴지던 여자가 저속하고 창피하게 생각됩니다. 수줍고 따뜻하고 다정해서 울타리처럼 느껴졌던 남자가 이제는 지겹고 답답하고 숨막힙니다. 사랑은 변합니다. 행복하고 평화롭기도 하지만 불안과 두려움, 질투, 소유욕,
미움의 감정도 같이 공존합니다. 마냥 좋은 것만이 아니지요. 고통과 좌절, 분노와 슬픔도 함께 하니까요. 그래도 사랑하는 게 남는 겁니다. 영화 속 두 주인공들처럼요. 네. 그렇다고 또 사랑을 하지 않을 수도 없는 거죠. 서로에게 끌리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불가사의죠. 그렇습니다. 이 영화의 두 주인공들이 아주 의외의 캐스팅이었어요. 네. 그 조엘은 에이스 벤츄라, 덤앤더머의 그 짐 캐리, 예, 예. 카미디 배우였죠. 예, 예. 그리고 그 클레멘타인은 타이타닉의 케이트 윈슬렛인데요. 음. 두 사람이 완전히 그 과거의 이미지를 벗고 소심하고 마음 여리고 눈물 많은 조엘, 그리고 그냥 천방지축에 약간은 저질스러운 그 클레멘타인 역할을 너무나 잘해서 굉장히 뛰어난 영화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뛰어난 영화가 저도 좀 낯설 느낌이 드는데 2004년도 작품인데요. 네. 네, 빌려다 보세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영화를 발견하는 그런 재미도 있고 귀한 영화를 놓치고 살아왔는데 또 이렇게 찾아주시는 그런 고마움도 있고 이 시간이 그래서 더 귀중합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조이킴 씨가 함께 해주신 귀로 듣는 영화 이야기. 오늘은요, 사랑 이야기 해주셨는데 진짜 사랑 이야기를 해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어머, 스티브 엄마, 뭐가 그렇게 좋아? 좋고 말고야. 우리 식구들 모두 혜태 만남이 먹고 훨씬 건강해졌거든요. 네, 모닝쇼 듣고 계십니다. 10시 27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초대석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 경찰대 표창원 교수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내일이 설날인데 이렇게 네. 멀리 나와 계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그 부모님은 다 생존해 계십니까? 네. 예, 그렇다면 이제 고향으로 가셔야 될 텐데 혹시 고향이 제가 알기로는 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제 고향은 포항이고 저희 외가고요. 예. 부친은 평안남도 출신이시고 그러시군요. 단신 올라마셨기 때문에 저는 뭐 두 개의 고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명절에 고향 간다 그러면 어딜 가십니까? 근데 부모님께서 저와 같은 곳에 가까이 같이 살고 살고 계세요. 아, 그러시군요. 같이 이웃집에 살고 계십니다. 예, 네. 귀경 전쟁은 안 치르셔도 되는군요, 이제. 네, 그냥 TV를 보면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고생하시는 분들께. 예. 네. 아, 그래도 명절에 모처럼 가족들이 이렇게 친척들이 다 모이기 마련인데 이렇게 미국에 와 계십니까? 네, 예. 교민들께서 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네네. 제 개인적인 뭐 편안함이나 행복보다는 예. 교민 여러분의 좀 부름에 응답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달려왔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자, 시카고 처음 오셨습니까? 네, 시카고는 처음입니다. 예. 이번 미주 강연 일정을 보니까 샌프란시스코를 거쳐서 시카고가 두 번째 도시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에 머무시는 시간이 좀 더 오래일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일정이 어떻게 남았죠? 어제 샌프란시스코 버클리 갔다가 오늘 시카고 그리고 바로 댈러스로 갔다가요. 예. 워싱턴 DC로 이동하고 이후에 뉴욕, 뉴저지 지나서 보스턴 다시 이제 샌프란시스코로 돌아가서 가셔서? 이제 귀국합니다. 그렇군요. 애초로는 서부 지역만 이제 강연을 하시려고 하다가 네. 기왕에 오시는 거 이쪽 동부 그리고 중서부 지역까지 다 좀 강연을 부탁한다는 그런 부름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예. 자, 어제 저도 강연을 다녀왔습니다. 좀 듣고 싶었던 얘기가 우리가 기억하는 표창원 교수는 경찰대학 교수 시절에 TV 프로그램에서 범죄 심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프로그램에서 조언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에 어느 순간 촛불 집회에 강연을 가신다더라, 정북 인사가 되셨다더라, 아니면 반정부 인사가 되셨다더라 이런 의외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경찰하면 극보수에 가깝고 가장 또 정치적인 쪽으로 봤을 땐 정부와 가까운 이런 역할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좀 의외였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표창원 교수는 정말 종북 인사이십니까?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제 부친께서는 북한과 공산당이 너무나 싫어서 목숨을 걸고 탈출해서 대한민국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특히 아버님으로부터 반공 교육을 철저히 받고 자랐고요. 네네.
경찰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24년 경찰대학 교수를 포함해서 24년을 경찰에 봉직했고 그중에 일부는 보안과에서 예. 간첩이나 또는 국가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조사, 정보 수집 또는 수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네. 그런 제가 어떻게 종북이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왜 이렇게 종북 인사다라는 그런 우리가 인식을 갖게 됐는지 그 배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대한민국의 현재 어떤 아픔이죠. 워낙 북한의 존재가 있고 그 분단 상태가 지속되다 보니까 우리에게 있어 가장 커다란 위협은 안 보이고 네. 북한이고 북한에 동조하거나 추종하는 뭐 간첩이거나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 북한의 지령을 받은 또는 북한에 추종하는 사람들이 현재 북한의 대한민국의 정치나 사회 전반의 혼란을 야기하고 정부의 정통성을 약화시키려는 책동을 하는 것 아닌가 뭐 예. 이런 어떤 우려와 불안이 지속되어 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저 역시 이번에 국정원 사건 대선에 그 국가정보원이 개입해서 불법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범죄라는 차원에서 접근했지만 네.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이것이 정치적으로 해석되고 결국은 북한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저를 이제 종북 아닌가 이렇게 보시게 된 것이죠. 예. 요즘 뭐 권력이나 아니면 정부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인 시각만 가져도 종북이다. 예전에 저는 종북이라는 말을 아주 최근에 그 말을 들었었습니다. 저도 뭐 한국에서 10여 년 전까지 언론계에 몸을 담고 있었지만은 네. 그 당시엔 종북이라는 말 자체가 언급이 안 됐었는데 이 말이 왜 이렇게 유행처럼 번졌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 배경에는 뭐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인 것들이 포함이 돼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정치적인 이유가 가장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북이라는 것은 사실은 법에는 나와 있지 않고요. 네. 사전에도 없습니다. 최신의 예. 아마 신용어로 편입되었을 것이고요. 예. 그런데 사용되는 예를 보면 종북의 의미는 북한 아주 좁게 본다면 북한을 추종하고 북한에 찬동하며 네. 북한의 뜻을 따르는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최근에 어떤 정치 평론가가 내놓은 광의적인 해석에 따르자면 넓은 의미죠. 본인의 의도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의 말이나 행동이 북한을 이롭게 하거나 북한에서 좋아하는 혹은 북한 지도자가 좋아하는 것이라면 종북이다. 예. 근데 이것을 사실 조금 좀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왜냐하면 예를 들어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세계를 놀라게 할 김연아 선수를 북한의 김정은이가 좋아한다면 네. 자칫 김연아 선수까지도 종북이 될 수밖에 없는 아주 우스운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종북이라는 용어는 대단히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고요. 예. 이젠 조금 퇴출시켜도 되지 않을까. 아, 그렇습니다. 저는 어제 하신 말씀 중에 참 기억에 남는 것이 진짜 종북들이 있어요. 네. 우리 동포 사회도 아무래도 그 미국이니까 진짜 종북이 있고 한국에도 후시탐탐 우리 어떤 그 한국 사회를 조금 이렇게 혼란시키려는 종북 세력들이 있을 수 있는데 종북 하다 보니까 묻혀서 그들의 존재 자체가 굉장히 더 미화가 돼버릴 수도 있고 그냥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위험성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네. 그 부분이 저는 참 기억에 남았습니다. 네. 이게 심지어 저까지 종북이라고 하시면 네. 정말 종북들, 정말 북한을 찬동하고 북한의 공산주의를 따르고자 하고 대한민국에서 혁명을 일으키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저보고 친구라고 하고 제 우산 밑으로 숨으려 하는 그렇죠. 경향도 생기거든요. 예. 보수주 어르신분들 절대로 이 부분을 명심하셔야 되고요. 저나 혹은 박근혜 대통령 혹은 정부에 대해서 좀 비판적이다라고 해서 밉다고 싫다고 그들을 종북이라고 밀어내시게 되면 진짜 종북이 커져버립니다. 네네.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권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 그 유사일에 늘 있어 왔던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권력에 대해서 모두 옳소 찬성만 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한쪽으로만 걷는 것은 아니고 네. 저희 방송을 듣는 분들이 오늘 저는 꼭 전해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오늘 저희가 어떠한 뭐 이념적인 부분이라든지 정치적인 부분을 강조하려고 우리 표창원 교수를 모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생각의 좀 균형과 조화를 좀 가지셨으면 모든 판단은 또 여러분이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 자리에서 또 다른 생각을 가진 분의 생각을 듣는다는 그런 의미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질문이었던 표창원 교수는 종북인가 하는 것에는 네. 아니다. 이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 좋은 교수직을 왜 그만두셨습니까? 사회적으로도 다들 이렇게
어떻게 좀 추앙받는 그런 자리에 계셨고, 그리고 언론이나 아니면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공개가 됐기 때문에 한국에서 살기 너무나 편리하셨을 텐데 왜 그 자리를 떨치셨습니까? 사실 한 사흘 밤을 꼬박 샜습니다. 아. 잠을 못 잤습니다. 그 당시에. 너무 고민, 갈등, 번민이 심했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저에 대해서 가지고 계셨던 지지나 신뢰나 이런 것들과 반하는 입장에 서게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예. 특히 그 당시 이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이 발생했을 때 저는 그동안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었던 과거 역사도 있었고 네. 이것을 회복해가는 와중인데 이번에 다시 권력 앞에서 약한 모습, 문만 열고 들어가면 증거가 있고 그것을 밝히게 되면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정말 야당의 음모이며 흑색선전인지 이것을 바로 밝혀줄 수 있는 네네.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여줄 수 있는 상황에서 주저하고 있다. 저는 그것을 결코 묵고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리 원칙, 사례들을 말씀드리는데 그것이 정치적으로 해석이 되고 경찰대학 교수가 그런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있느냐, 경찰대학 교수가 정부의 비판적인 발언을 할 수 있느냐, 경찰대학 교수가 경찰 수사를 비판할 수 있느냐 이런 비난이 쇄도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죠. 네. 경찰대학 교수로서 셧더 마우스 하든지 입 다물고 가만히 있든지 아니면 네. 계속 제가 해야 될 말 표현의 자유를 누리려면 이 자격 지위를 버리든지. 그래서 사흘 밤을 꼬박 새면서 고민한 끝에 저는 옳은 것을 택하자, 이로운 것보다. 그래서 교수직을 버리고 계속 제가 옳다고 느끼는 것을 말하는 표현의 자유를 선택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 가족, 아버지도 잘못되셨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개인적인 양심에 더 귀를 기울였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것과 잃은 것은 무엇일까요? 네, 뭐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 손익계산서를 나름대로 해보니까 네. 결국은 제로더라고요. 아. 얻은 것, 새로 얻은 것도 많고요. 잃은 것도 많지만 모두 잃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새로 얻은 것은 많은 국민 여러분의 어떤 성원과 지지와 신뢰인 것 같고요. 잃은 것은 그동안 저와 가까웠던 분들, 경찰 조직과의 관계, 제 지위 네네. 이런 것들은 잃었고요. 예. 한국 내에서도 하실 일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번에 미국에까지 오셔서 전하고 싶었던, 특히 미국이기 때문에 전하고 싶었던, 동포사회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하셔서 오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것을 전하고 싶으셨습니까? 미국에 오신 이유요? 네, 일단 그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 않았고요. 네. 다만 우리가 한민족 혹은 대한민국이 그동안 역사 속에서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고 지금 21세기 중반을 치달리는 상황에서 혼란과 불안과 또 그동안의 모순들이 한꺼번에 응집돼서 터져나오는 듯한 시기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네. 이 시기에 대한민국 내에서도 해야 될 일과 말과 논의들이 있지만 특히 미국 교민 여러분께서는 지난 우리 역사 속에서 100여 년의 이민사에서 독립 그리고 민주화 각 고비마다 선도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셨던 분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저도 와서 우리 교민 여러분으로부터 좀 배우고 좀 더 영감도 얻고 반대로 우리 국민들의 마음과 뜻도 전달도 해드리고 네. 함께 우리가 한민족 대한민국이 좀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나라와 민족으로 좀 변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함께 모색하고 싶어서 예. 왔습니다. 저도 하나는 참 그 옛 어른들 말씀이 그러지 않다고 느꼈던 것이 나라 떠나면 애국자가 다 되기 마련이다. 근데 네. 저도 뭐 설마 했더니 몇 년 지나니까 정말 마음으로 애국이 저절로 생기더군요. 이게 떠나 있으면 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은데 모두 지금 애국, 나라를 걱정하는 분들이 여기에 계시고요. 네. 그리고 멀리 살기 때문에 나라의 실정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좀 계실 수도 있고 뭐 그러기엔 너무 바쁘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어제 강조하신 내용 중에 정의와 행복에 대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게 어떤 핵심 단어인지 좀 여기 뭐 시간이 길지는 않습니다만 좀 짧게 요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결국 인간이 왜 사느냐의 문제인 거죠. 대한민국, 미국, 유럽 다 떠나서 우린 모두 인간이고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 동물과 다르게 인간은 행복이라는 것을 찾고 느끼고 인생 전반에 걸쳐서 구현하기 위해서 산다라고 뭐 철학적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까?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부분이겠죠. 여기에서 다른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돈과 권력은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음. 돈이 없어서 정말 먹고 살지 못하면 행복해질 수 없겠지만 기본적인 안전을 찾을 수 있을 정도만 있으면 사실은 그 이상 돈은 우리에게 행복보다는 불행을 더 주거든요. 예. 반대로 힘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내 마음속에 인간이기 때문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어야 할 것이고 타인이나 사회 공익에 기여하면 할수록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정의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과 정의는 결코 뗄래야 뗄 수 없고 인간 삶의 기본이다. 그런데 우리는 자칫 너무나 바쁜 생활 속에서 그런 기본을 잊어버리고 사회의 불의, 불법, 부정을 보더라도 눈 감고 방관하고 나의 현재의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까 봐 두려워하고 네. 그러다 보면 궁극적인 우리의 행복을 깨치고 정의가 점점 사회에서 약해져가고 소멸해가고 그래서 결국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내 후손에게까지 불행을 안겨다주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이죠. 예. 그 부분을 제가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이번 대선 개입 사태와 우리 정의와 행복과 어떤 뭐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까도 또 생각하게 되거든요. 네. 어떤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까? 국정원 사건은 대한민국의 사법정의 정치적 정의의 어떤 문제와 모순이 가장 집약적으로 표출된 사건이다. 네. 그리고 이 사건이 그 진실이 전모가 밝혀지지 않고 책임자가 처벌받지 않고 정의가 구현되지 않은 채 봉합되고 그냥 넘어가게 된다면 대한민국 사회의 정의라는 것은 유명무실화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익에 따라서 강자 마음대로 그리고 불편하다면 덮어질 수 있다는 것. 그러면 이후에 여러 가지 복지를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경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최근에 그 제러드 다이아몬드라는 미국 UCLA 지리학 교수가 인류 지구의 운명이 앞으로 50년밖에 안 남았다. 이대로 간다면. 네. 그 이면은 뭐냐면 환경 파괴, 전쟁, 분열 이런 것이거든요.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정치가 국민들의 불편을 감수하고 서로 간의 이익에 훼손이 일어나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끌어나가 주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신뢰와 정통성을 확립해야 되죠. 그것이 결국은 국정원 사건 같은 신뢰를 깨치고 분열을 야기하는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가 정통성을 갖느냐 정치적 지도력을 갖느냐를 결정하겠죠. 네. 그것은 결국 우리 가정들의 취업 문제 또는 중소상인들의 어떤 생존 문제 그리고 복지 문제, 사회적 안전망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 멀어 보이지만 간접적으로 보이지만 국정원 사건은 나와 내 가족의 행복에 직결되는 사회 정의의 문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도 뭐 과거와 현재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런 예전엔 너무 지나치리만큼 언론이 자세한 것을 보도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저도 제가 뭐 한국을 떠나 있어서 한 10년 흘러서 그런지 예전의 언론과 역할이 좀 달라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 주신다면요. 어떤 분들은 대한민국의 언론의 자유가 너무 지나치게 넘친다. 네. 매체도 많고 네. 온라인상에도 별의별 그러니까요. 어떤 예. 이야기들이 있죠. 그런데 또 많은 다른 분들은 상당히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어 있다. 지표상으로 본다면 현재 미국 프리덤 하우스에서 집계한 언론 자유 순위를 보면 대한민국이 세계 64위입니다. 64위. 네. 그 몇 개국을 기준으로 135개국 중에죠. 생각보다 우리 국가 위상에 따르면은 굉장히 후진한 그런 굉장히 언론 후진하죠. 예. 국가 위상 경제적으로나 본다면 세계 10위권을 네네. 넘나들고 있는데 64위란 것은 결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순위죠. 그렇습니다. 부패 순위, 그 CPI 인덱스라는 것은 한 43위 정도를 기록하고 있고요. 네. 부패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한국 사회를 염려하지만 그것보다 언론 자유가 더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네네. 그 이면에는 언론사나 언론에 종사하는 분들이 언론의 공적인 역할보다는 언론도 하나의 산업, 기업 그리고 언론기관 종사자도 직업인 아닌가라는 인식이 너무 확산되어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예. 또 하나는 정치적인 영향을 너무 많이 받지 않느냐. 한쪽 방향에 치우친 예를 들어 보수면 보수 쪽만을 옹호하고 보호하고 지원하는 기사와 내용들, 정보들을 내보내고 있고요. 예. 진보는 진보만을 뭐 이런데 그 힘의 우열은 보수 쪽이 강하다 보니까 진보 쪽은
무조건적으로 언론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보수나 진보나 다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건 언론이 언론으로서의 공적인 역할보다는 자기 진영 논리 혹은 이익만을 탐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다. 그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그게 근간에 나타난 현상입니까? 아니면 뭐 10년 전, 20년 전에도 늘 있어 왔던 문제점이 다시 뭐 지금 부각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늘 있어 왔고 늘 문제가 제기돼 왔었죠. 그런데 특히 최근에 더 심각하게 대두가 된 것은 과거에는 흔히 권위주의 시대라고 우리가 불렀지 않습니까? 네네. 독재 국가였고 중앙정보부 직원이 실제 언론사에 다 앉아서 검열까지 했고요. 보도 지침도 내렸었고. 예. 그런 상황에서도 기자들이 항거하고 그래서 동아일보 사태라고 잘 알고 예, 기억을 계시겠지만 합니다. 예. 심지어 조선일보, 동아일보에 계시는 기자분들도 항의하면서 해직된 일들도 있었고요. 그때는 실제로 언론 보도는 지금보다 덜 자유로웠을지 모르지만 언론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언론 자유에 대한 욕구와 열망이 강했고 국민들께도 전달이 됐었고요. 예. 그런데 지금은 그것보다 훨씬 더 자유로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알아서 한쪽 편을 택한 듯한 모습, 꼭 알려져야 할, 아까 하신 것처럼 디테일한 정보가 정해져야 할 중요한 사건에 그 정보들이 언론을 통해서 전해지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루머, 잘못된 왜곡된 현상들이 SNS 등을 통해서 괴담처럼 퍼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예, 있고요. 예. 이런 부분들은 빨리 바로 잡아줘야 되죠.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종합하면은 우리 한국이라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한 위기에 있는 것 같고 희망이 없어 보이고 너무나 암울하기 그지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희망이 없습니까? 오히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더 희망적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은 과거 오랫동안 지속돼 왔던 우리 사회의 모순들, 문제들, 불법들, 부정의한 부분들이 최근에 거의 지배학적으로 표출되는 듯한 현상이고요. 어떻게 보면 말기적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경제적으로 얘기한다면 바닥을 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잘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고 문제 해결을 하고 정립을 해서 화합을 이뤄낼 수만 있다면 앞으로는 무한 성장과 발전과 화합만이 남아 있다라는 거죠. 특히 저는 그 희망의 여지를 우리 국민들에게서 봅니다. 과거에도 그랬죠. 일제시대 3.1운동 또 이후의 민주화운동, 4.19 모든 것들에서 정치가 썩고 권력이 부패하고 또는 외세의 침탈이 있었던 모든 고비 때마다 국민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저항이면 저항 또는 IMF 경제 위기 때도 금모으기로 국민들이 살려냈거든요. 지금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요. 네. 대학생들 역시 사회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래서 교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이런 힘들이 모아져서 대한민국은 지금의 어떤 암울해 보이는 어떤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을 점점 타개하고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정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미래가 열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어떤 세상을 꿈꾸시는지 제가 굉장히 광범위한 질문이 될 수도 있겠고 네. 지금 일단 경찰대학 교수로서의 직위는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앞으로 행보 이분 혹시 정치하려고 지금 미리 이렇게 밑밥 좀 까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뭐 어떤 행보를 꿈꾸고 계십니까? 일단 제가 지향하는 나라는 우리 백범 김구 선생님이 백범일지 나의 소원에서 말씀하셨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가장 부유한 나라가 아니고 가장 강력한 나라가 아니고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코리아 하면 참 멋진 나라, 멋진 사람들. 우리 교민들이나 유학생들 또 2세들 이분들이 I'm a Korean 하는 것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향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정치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제가 줄곧 그 질문에 대해서 저는 정치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예. 그 마음은 지금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그것은 제가 앞으로 절대로 정치를 하지 않겠습니다는 아닙니다. 정치를 할 수 없는 사람이 제가 아니고요. 금지당한 사람도 아니고 어느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것이 정치에 대한 참정권이고요. 그래서 정치가 가장 제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고 사회도 국민들도 그것을 요구한다 원한다라는 어떤 확신이 서게 된다면 못할 것도 없지 않는가. 하지만 네네. 지금 당장 정치를 하기 위해서 제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도 어피니언 리더로서 오랫동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살아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좀 더 나은 국가, 행복한 국가를 위해서 기여를 하고 싶다.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표창원 교수가 나오신다고 하니까 많은 전화 문의가 좀 안보단체 관련되시는 그런 분들이
예, 문의 전화 형식으로 이렇게 전화도 주시고 의견도 주시고 하는 내용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소개는 못 해드리지만은 일단 앞부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한 개인의 의견을 가지고 저희가 뭐 이 방송을 통해서 홍보하고자 의지는 아닙니다. 모든 판단은 방송을 듣는 분들이 하시는 것이고 뭐 방송 듣는 분들이 바보들이 아니세요. 아, 그럼요. 예, 저희들보다 더 똑똑하신 분들이 그럼요. 방송을 듣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지금 미주 전역을 돌면서 의견을 표현을 하고 강의를 하고 계시다. 그리고 시카고 강연도 어제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저희가 알아보는 방송으로 이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저희 초대석에 표창원 전 경찰대학 교수가 나오셨고요. 어쨌건 지금 뭐 설날 연휴 한국에선 명절 세고 있을 동안에 미국에서 가족과 좀 멀리 떨어져서 지금 행보를 하고 계신데 다들 자신의 뜻과 의지가 있고 강렬한 메시지가 있기 마련입니다. 전하시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알뜰하게 다 전해주시고 좋은 또 여행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LA의 마이클 씨에겐 동료의 굿모닝 인사가 힘이 됩니다. 뉴욕의 효주 씨에겐 아이들의 웃음이, 시카고의 제임스 씨에겐 거래처 사장님의 한마디 칭찬이 힘이 됩니다. 사는 것도 하는 일도 다르지만 함께 생각을 공유하고 비전을 격려하는 분들께 BBCN뱅크도 힘을 더해드리고 싶습니다. 미주 최대 한인은행, 더 가까이에서